CBS 광장 진행의 신재입니다. 요즘 언론에서는 기후 위기와 관련한 지구촌의 급박한 소식들이 매우 빈번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북극의 빙하가 빠르게 침식되고 시베리아의 산불로 탄소 배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아마존의 우림은 잦은 가뭄에 시달리고 산호초는 대규모로 폐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후위기는 다른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나라도 54일간의 초유의 장기 홍수를 경험했고 최근의 폭염도 기후위기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을 초래하는 수해도 역시 기후위기의 결과라고 하죠. 우리 정부도 이른바 2050 탄소 중립 선언을 발표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15 광복절 축사에서 이를 강조했습니다. 기독교를 비롯한 여러 종교들도 각각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결성해서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활동을 연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이런 다양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환경 감수성은 예민하지 않은 것 같죠? 아니, 오히려 너무 많이 무딘 것 같습니다. 오늘 CBS 광장에서는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의 유미호 센터장 초대해서 기후위기가 얼마나 급박하고 심각한 것인지 알아보고 우리 교회는 여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지혜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네, 유미호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이렇게 2년째 갈 거라고는 참 상상할 수가 없었는데 전 세계가 아직도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기후 위기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기후 위기를 보여주는 지표와 현상들은 이런 불안을 더해주고 있죠. 이런 상황이어서 요즘 유미호 센터장님은 더 바쁘시지 않았을까 생각되네요. 어떠셨어요? 네, 개인적으로는 요즘 1차 백신을 맞느라 네. 긴장하고 좀 지내네요. 그 변형 바이러스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백신과 치료제가 나옴으로 인해서 그때그때 대응하며 끝을 볼 수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두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또 우울하게 지내게 되는 때가 있는데요. 그건 기후 위기 때문이죠. 지구가 홍수나 산불 등으로 몹시 힘겨워하고 있는데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생존의 위협을 느끼며 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2030년, 2050년 물론 지구가 끝나는 건 아니지만 희망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서 두렵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하지만 하루를 살더라도 나에게 주어진 소명과 즐거움을 좇아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으로 절망스러운 현실을 포기하지 않고 창조의 빛을 쫓아서 그 안에 머물기를 소망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생존의 위협을 느끼면서 살고 있는 우리, 그래서 또 산림에서도 지구 복원 10년을 위한 산림 기도를 또 꾸준히 해오고 계시잖아요. 이런 노력들이 우리가 함께 동참해서 이 기후 위기를 좀 벗어나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뭐 환경 문제, 기후 위기 이런 이야기들을 좀 몇 번 다루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최근의 소식들은 점점 이런 긴급한 상황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좀 전에 센터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뭐 폭염이라든지 홍수, 또 산불, 뭐 해빙 이렇게 여러 가지 사례들이 우리를 좀 두렵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기후 위기를 보여주는 사례들 조금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홍수나 폭염이나 뭐 해빙이나 또 여러 가지 산불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재해들이 뭐 이게 인재라고 할 수 있죠. 매해 네. 반복되고 있는데 올해 달랐던 것이 있다면 세계 곳곳을 가리지 않고 이상기후가 재난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서유럽에 1000년 만에 대홍수가 왔죠. 그동안은 극지방 정도에서의 어떤 위협이나 또 적도 주변 정도로 얘기했는데 이제는 중위도 지역에서의 어떤 피해가 더 클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봤죠. 그래서 서구 선진국들을 떠받쳐온 어떤 견고한 시스템 또 어떤 재해에 대한 안전 시스템을 일거에 무너뜨리는 일들을 겪게 됐는데요. 그리고 유럽뿐만 아니라 이제 북미나 또 동북아시아나 이런 쪽에서도 폭염과 폭우, 홍수, 산불이 동시다발로 일어나서 이제는 선진국, 후진국 가리지 않고 이런 생존의 위협이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을 실감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빙하 침식도 있고 산불도 있고 시베리아 동토가 그래서 녹고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자연재해로 인해서 티핑 포인트가 위험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티핑 포인트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이 티핑 포인트가 생각보다 지금 빠르게 올 것 같다고 2030년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티핑이라고 하는 것이 균형을 깨뜨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갑자기 뒤집히는 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작은 것인데 그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그 지점을 얘기해요. 우리나라 말로 한다면 급변점, 임계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네. 기후 티핑 포인트라고 하면 예를 들면 30cm 자를 이렇게 책상 바깥으로 이렇게 밀어내다가 균형을 유지하고 계속 수평을 유지하고 있다가 한 절반 정도 15cm 정도 됐을 때 그냥 훅 하고 바깥으로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게중심을 잃는 그 지점이 티핑 포인트, 네. 임계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지점을 전문가들은 이제 지구 온도가 1에서 2도 그 상승하는 그 사이에서 올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매우 가까이에 와 있다 이런 얘기를 이미 그 2019년에 영국의 그 엑스터대의 랜튼 교수가 발표를 함으로써 이야기가 되기 시작했는데 그 한계점이 이제 1화에서 2도 사이 중간에 1.5도라고 하는 게 IPCC에서 이야기한 그 보고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그게 2050년에 1.5에서 2 이렇게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이제는 2040년 그 이전으로도 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상당히 두려운 가운데 있고 그 기간이 더군다나 10년도 채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경고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하면서 대응들을 해나가야 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센터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18년에 발표된 기후변화 정부 간 협의체 IPCC에서는 1.5도 지구온난화 특별보고서가 발표가 되면서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하로 기온 상승을 억제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죠. 그런데 지난 9일 발표한 보고서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40년이 되기 전에 1.5도 온난화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을 내놨어요. 네. 지난 8월 9일이죠. 네, 과학적 그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근거를 담은 IPCC 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의 6차 평가 보고서가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보고서, 이제 이후로도 더 나올 텐데요. 네. 제1 실무 그룹의 보고서가 밝혀낸 것이 50년이 아니라 40년에 우리가 그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를 보고서를 낸 사람들이 그냥 한두 개 국가의 사람들이 아니라 60여 개 국가의 과학자들 한 230명 정도가 만들어낸 보고서에 그렇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늦어도 20년 안에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높아질 거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 높아지는 시기가 과거에는 2030년에서 52년 사이라고 얘기했는데 요번 6차 보고서에서는 2021년에서 40년 사이 그 간격 안에서 뭐 2021년에 올 수도 있는 거고 40년에 올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사이에 온다고 하는 기후 임계점 그 1.5 티핑 포인트를 넘으면 이제 기후 재앙이 일상화되고 우리가 아무리 실천을 해도 되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아까 이제 자가 뚝 떨어진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네. 주워 올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 문제는 우리가 온실가스를 지금 당장 줄여도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온실가스가 조금 줄어들어서 자연이 좀 회복되고 있다 해서 굉장히 기뻐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건 일시적인 현상이고 지구 온도를 상승시키는 것은 온실가스의 누적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줄여도 이미 배출했던 것이 지구 온도를 100년, 수천 년까지도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차곡차곡 쌓여있는 이 온실가스가 탄소 중립을 2030년에 절반을 줄인다고 했을 때도 이미 지금까지 배출한 걸로도 임계점을 넘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굉장히
긴장하고 적극적인 아주 담대한 전환을 하지 않으면 위기를 그냥 맞이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건데요. 문제는 우리나라가 더 그래요. 유럽이나 몇몇 국가들은 적극적으로 이런 탄소 중립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들을 세워서 이행해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며칠 전에 5일날 발표한 그 세계의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보면 1, 2화는 뭐 탄소 중립을 포기한 아니고 3차 한도 이게 시나리오가 이행 계획이 없는 이행 경로가 없는 것이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시민들이 최종안이 10월 달에 발표될 텐데 목소리를 높여서 제대로 된 것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얼마만큼 빨리 줄이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네. 책임을 묻느라고 뭐 누가 하고 못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스스로가 자기 책임들을 좀 보면서 방향을 돌려서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것에 목소리를 좀 높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야, 이게 1도가 그냥 1도가 아니구나. 1도만이 아니라 네. 1.5와 2도 차이가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1.5와 2도의 차이가 커서예요. 그러니까 1.5로 맞춘다고 하면 해수면 상승 그 높이가 10cm가 차이 나고 네. 그리고 빙하가 녹는 게 1.5면 100년에 하나씩 이렇게 저거 한다 그러면 2도면은 10년 사이에 그 빙하가 하나가 녹아버린다 하고 하는 이런 얘기가 나와서 엄청난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2018년 우리나라에서 채택된 1.5도에 관한 특별보고서에 제시된 안처럼 적극적으로 우리가 절반을 30년까지 줄이고 그리고 50년까지 이제 40년까지 해야 될 텐데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한 정말 담대한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 싶습니다. 네. 근데 지금 유미호 센터장님 쭉 설명을 해주면서 이 탄소 중립 선언 얘기를 계속 해주시잖아요. 우리도 많이 듣긴 했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 탄소 중립 선언이라는 것 그리고 그 선언의 의미 이런 것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네, 탄소 중립 이제는 조금 낯설지 않은 분들도 계실 텐데 네.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온실가스 배출량, 그러니까 탄소 배출량과 제거량, 그러니까 흡수량이 상쇄돼서 순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 네. 그래서 뭐 넷제로, 배출제로, 탄소제로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제 작년에 2050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고 네. 기초지자체까지도 한 226개 정도가 되는 지자체도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했고 올해는 이제 탄소 중립의 주체가 되겠다고 하는 선언도 했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도 그 선언에 머물러 있지 목표와 감축 그 전략이 구체적으로 잡혀 있지 않다고 하는 전략이 부재하다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시나리오 자체는 부문별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망하면서 정책 수립의 방향성을 돌린다 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미가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누가 어떻게 줄일 거냐 그리고 실제적인 그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갈 거냐라고 하는 그 중간에 이행 경로도 잡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데요. 단 2개월 동안에 만든 시나리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 이것에 대한 시급성과 중요성들을 모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안을 가지고 바로 그 시민회의를 탄소중립 시민회의를 만들어서 산업계 노동계 시민사회들의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는다고 하는데 이런 안을 갖고 같이 검토하고 거기서 결론을 낸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앞서서 IPCC가 6차 보고서에서 40년으로 앞당겨졌다고 했는데 네. 지금 특정 시점과 현재가 비교해서 얼만큼 줄이겠다는 것만 있지 말씀드린 것처럼 온실가스라는 게 배출된 것이 누적돼서 온도가 올라간다고 했는데 49년까지 실컷 배출하다가 한꺼번에 무슨 기술이 개발되든지 사람들이 마음이 태도가 변해서 한꺼번에 줄인다 하더라도 온도는 계속 상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로로서의 2030년의 중간 지점이 중요한데 그게 없어요. 그때까지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없어서 고민이 좀 많이 되고 있는 시나리오였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요. 네. 그래서 이 기후정의법 제정 논의도 있다고 들었어요. 이건 또 어떤 건가요?
단어에 있듯이 정의로운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기후정의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건데요. 지금 국회 환노위에서 법안 심사소위와 전체 회의를 연달아 열어서 지금 탄소중립 녹색성장법이라고 하는 것을 졸속 처리하려고 그러니까 그 예전에 있던 그 녹색성장법을 이제 기후위기 대응 기본법으로 해서 이제 졸속 처리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 지금 탄소중립위원회에서 만든 이 시나리오와 또 이후에 이제 시민회의에서 하는 것들을 이제 법적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급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법적으로 전 세계가 1.5도에 부합하게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그 목표에 맞춰서 누가 어떻게 할지 의무를 거기에 규정을 해야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그리고 두 번째는 당장 그것을 감축하고 사회 시스템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2030년까지 우리나라도 제출해야 되는데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2030년까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명기가 안 된 채로 지금 가려고 하는 것도 문제고 50% 감축 전략을 할 때에 어떤 부분에서 변화를 가져오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건데 여전히 기본적으로 이 기후위기 문제에 있어서 원인을 뭘로 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사실은 기업의 책임이나 정부의 책임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이것을 시민의 책임이나 이런 것들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회 시스템의 전환에 대한 부분이 거기에 전략이 담겨 있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기후정의법을 한다 그러면 아까처럼 감축 목표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 거기 법으로 담겨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핵발전을 배제하고 또 실제 시스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러니까 성장 쪽에 치중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하면서 좀 더 이 기후 위기를 넘어서는 것이 정의로운 전환이 될 수 있게끔 하는 법적 근거를 여기 담아달라고 하는 요청이 기후 정의법 제정을 요청하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정치권에서는 지금 그래서 대선 후보 선정 과정이 아주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 기후 위기가 심각해져가는 상황에서 이런 관련 정책은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는 느낌이 있거든요. 센터장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청소년 기후 행동이라고 청소년들이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 걸었잖아요. 네. 네, 다른 나라에서도 그 네덜란드나 이래서 그 소송해서 승소함으로써 정부가 이제 그에 준하는 법적 근거도 만들고 추진기구나 실행들을 해나가는데 우리나라의 청소년 기후 행동도 대선에서 모두의 기후 정치라고 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대선 레이스가 시작은 됐는데 그 뭐 출마 선언이나 공약이나 이런 데 보면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목표를 내놓은 후보가 하나도 없으니까 청소년들이 자기들의 그 현재이자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모두를 위한 기후 정치를 해달라라고 요구하는 이제 대선을 겨냥한 캠페인을 시작하고 있는데 녹색연합이 조사한 거에 보니까 출마 선언을 한 9명 모두 그 내용상에 아무 내용도 없는 거예요. 이제 분석 결과 보니까 이제 언급한 후보가 있기는 하는데 그게 그냥 시대적 배경이나 뭐 이런 것을 얘기한 거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는 목표와 전략, 비전 이런 것들은 담겨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인데 바라기는 지금은 그냥 예선 레이스기 때문에 조금 기대를 좀 건다면 좀 더 이게 본격화된다고 하면 국가적인 목표와 전략을 세우는 데에 탄소 중립에 관한 것이 분명하게 제시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요. 이거는 개인의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에도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의 최우선 순위에 이거를 놓아야만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순히 선거철에 공약으로만 내세우는 게 아니라 대선 후보들이 인식이 바뀌어서 경선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이걸 놓고 토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게 된다면 예전에 미국 대선에서 떨어진 후에도 왜 불편한 진실을 전 세계를 다니면서 알리고 기후 증언을 했던 그 전 미국 부통령 엘고와 같이 정치의 최우선의 순위의 그 의제에 이 기후 문제가 같이 잡히면서
실질적인 논의를 하고 변화가 있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CBS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의 유미호 센터장을 초대해서 기후 위기 문제 심각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에 대한 한국교회와 기독교인의 대응은 어떤 것일지에 대해서 지혜를 모으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센터장님, 저희 이제 한국교회도 3월 9일에 기후 위기 기독교 비상행동을 출범시켰어요. 또 많은 기독교 단체와 교회들이 이 출범 선언문에서 기후 위기가 우리 어리석음 때문이었다 고백하고 죄악을 회개했는데, 이렇게 출범하게 된 신앙적 배경 그리고 또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은 이 기후 위기 문제를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지도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중요하게 본 것은 지금 이 풍요의 눈먼 인류의 어리석음. 거기서부터 지금 비롯된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선언을 하고 함께 행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어리석음을 한 3가지로 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인정했다면 하나님 만드시고 참 좋다 하신 그 순간,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함께 연결돼서 상생하는 그것을 보고 참 좋다 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부정하고 그것을 마구 파괴하고 개발하고 하는 일들을 해왔다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과, 두 번째는 지키고 돌보라고 했는데 온전히 지키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그 망가져가는 것 속에서 이렇게 그 희생돼 가고 있는 것들, 약자들이죠. 이 생태적으로 또 기후적으로 약자들을 돌봐야 하는데, 그게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건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사랑을 해야 하는데 실제로 그것을 안 하는 어리석음들이 있다고 하는 거고, 그게 생명의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이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책임을 인정하면 달라질 수 있는데, 책임을 인정하면 다른 행동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거죠. 코로나를 보고선도 박쥐와 중간 숙주인 천상갑에 돌리듯이 이 기후위기도 네가 더 책임이 더 크다, 뭐 내가 적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전가하는데, 이제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분명히 자기 성찰을 해서 책임이 큰 건 스스로가, 그러니까 비난을 상대방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깨닫고 죽음으로 가는 길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생명의 길을 가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길, 내게 맡기신 그것을 분명히 그 길을 걸어야 하는데,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러니까 필요를 분명히 알아서 나도 누리지만 모든 생명이 골고루 누릴 수 있게끔 하는 그것을 하기를 원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거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구 정원사로, 아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구 정원사로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좀 더 깨달았으면 좋겠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적 가치,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치 있도록 지어주신 이 자연, 피조물들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함으로써 다른 삶을, 또 다른 사회를 만들어 간다면 이 기후위기 기독교 비상행동에 모두가 함께 해주시면서 사회를 바꿔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구의 정원사, 이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네요. 내가 이 지구를 가꾸어야 하고 보존해야 되는 정원사라면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겠구나, 이런 반성도 들고 그러네요. 자, 기후위기 기독교 비상행동, 지금까지 어떤 활동들을 지금 해오고 있는지도 소개해 주세요. 네, 교회와 단체, 개인들이 함께 하고 있는데요. 처음 출범할 때도 그랬지만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 그리고 2030년까지 45%를 줄이기 위해서 교회가 먼저 이런 행동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네. 그리고 정부가 그런 일들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목소리도 내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교단들이 뭐 노회적으로나 또 교단적인 차원에서 관련 기구들을 만들어서 이 일들을 진행해 갈 수 있는 걸 또 요청을 하고 있어요. 다음 달부터 이제 교단들 총회나 뭐 이런 것들이 생길 텐데요.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또 교인들이 이런 일들을 핵심적인 자기 어떤 선교 과제나 이런 거로 잡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회 정책들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일들을 하는데 기독교 기후위기 비상행동이 이제 도움이 좀 될 수 있다면,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걸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매주 수요일 기후 피켓팅을 해요. 이제 코로나 4단계가 되고, 그리고 폭염 중에 있어서 한동안 이제 온라인 피켓팅으로, 그리고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수요 기도회로
이제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단체들 중심으로 주관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조만간 시작될 것이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학교가 열립니다. 기후행동학교. 바깥으로 목소리 내는 것도 하지만 사실 믿는 이들이 이 부분을 그 함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위기로 받아들인다면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내에 기후 행동 학교를 개설하는 것을 요청을 드리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훈련된 강사들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기후 행동 학교를 열어서 공통 교환을 전달하고 실제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같이 나눌 수 있을지 하는 교육들을 진행합니다. 조만간 시작되는 것에 함께 하셔서 같이 토론하면서 서로가 신뢰하면서 지지하고 단단한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함께 해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기독교는 약간 늦게 시작한 점이 있고 타종교에서는 벌써 시작이 됐잖아요. 종교 간 연대도 활발하게 지금 진행된다고 들었는데 관련한 활동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지난해 9월에 종교인 기후행동 선언이 있었어요. 6개 종단이 함께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종교적 성찰과 실천을 약속하는 종교인 기후행동 선언을 발표했었는데요. 이제 모든 생명과 만물이 서로 관계 맺고 의존해 있다라는 것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이 어리석음과 탐욕을 함께 깨우치고 되돌아설 수 있게끔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정부가 이 기후위기를 비상사태로 선언하고 총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서로가 함께 목소리를 모아서 강력히 제안하는 일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유미호 센터장님 그 국민일보 칼럼 쓰셨잖아요. 그래서 이 칼럼에서 오는 11월에 190여 개국 정상들이 모이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대한 중보기도를 요청을 하셨더라고요. 이 산림 홈페이지에도 이 내용이 올라가 있던데 네, 이 회의는 어떤 회의고 왜 중요한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2015년에 이제 2도 아래 1.5도로 제한하자고 하는 이야기들 했었는데 지금 2030년까지 2010년 수준 대비 45% 감축하는 게 이게 어렵지 않나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네. 그 세계 각국들 한 190여 개 국가 되는 데가 합의한다는 게 참 어려운데 유엔이 예측하기를 지금 상태대로라면 2030년까지 45%는커녕 뭐 1% 정도 줄일까 하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그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26차인데 네. 이제 영국 글래스고에서 모이거든요. 그래서 네. 요번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사실 2도는커녕 3도 이상 오르게 될 거고 그러면 지구는 회복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될 텐데 그래서 이 회의를 위해서 중보가 좀 필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차원에서 긴급하게 기도하자고 제원을 하는데 뭘 위해 기도해야 할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저희는 이 위기를 위기로 깨달으면서 그에 응답하는 차원에서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제안하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 내용들을 좀 전달을 하는데 26차 회의이기 때문에 26가지의 기도문을 제공을 해드려요. 이 기도문은 영국 성공의 리즈 지역에 있는 세인트 조지 교회의 존 스웨스 목사님이 지난 4월에 작성했던 내용인데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례로 한 거를 이미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놓기도 했고 신청자들에게는 저희 회원교회나 개인들에게 다 26가지 기도문을 다 전달을 드렸는데요. 네. 오늘 이후도 요청을 하시면 26가지를 다 전달을 해서 교회적으로 앞으로 11월 초에 1일 날 개최가 되는 거니까 그 이전으로 26가지 기도를 하루에 하나씩 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좀 기도 올리는 일을 함께 하자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네. 결국 우리 개인들의 삶의 방식이 변하지 않으면 이게 참 어렵겠다 싶어요. 그래서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중요할 텐데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그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집중하고 있다고 하면 탄소제로 녹색교회를 위한 것에 좀 방향을 좀 맞춰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좀 교회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일을 좀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환경부에서
지정받은 우수 환경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환경 선교사를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훈련받은 분들과 더불어서 3가지 경로로 실천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3가지가 이제 첫 번째는 영성의 길이라고 할 수 있고 2번째는 교육의 길 그리고 3번째는 실천 행동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영성의 길이라고 하면 생태 영성 아카데미와 성서와 환경 우리 말씀에 늘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아카데미를 지금 훈련받을 수 있게 돕고 있고 저희가 매년 그 사순절에는 경건한 40일 탄소 금식 그러니까 탄소라고 하는 게 우리 일상 모든 거 행동에서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40일 동안 하는 탄소 금식 캠페인을 하고 교회 안에 있는 수목들로 교회 숲을 만들어가는 것을 하면서 거기서 생태 감수성을 고양시키는 일들을 영성 훈련 차원에서 기도운동과 더불어 진행을 하고 있고요. 2번째 교육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환경선교사 과정이나 그리고 온라인 그린스쿨을 통해서 유엔에서 영상들 만들어 놓은 것들을 기초로 몇 가지 책을 읽는 것과 더불어서 이건 토론을 같이 하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고 신뢰하고 지지하면서 대화하는 방식으로 지구 돌봄 서클이라고 하는 것을 운영을 해요. 또 저희가 이달 말부터 또 시작되는데 영화 요즘에 많이 나오잖아요. 좋은 영화들 많은데 그걸 보고 기후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지금 산림극장 기후 토크라고 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또 실천 행동하는 것으로는 이제 기도도 행동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서 크리스찬 어스 아워 지구를 위한 기도의 시간을 하루 단 1분씩이라도 하고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자기의 그 행동을 성찰하는 툰베리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할 수 있는 만큼 해서는 문제 못 해결한다고. 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을 해야 할 때라고 얘기를 했는데 늘 그걸 성찰하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캠페인도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봉사하는 데 익숙한데 환경봉사를 할 수 있도록 또 안내하는 일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살림으로 연락 주시면 마을교회로서 환경 일들 진행하는데 도움을 적극적으로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좀 전에 그 녹색교회 얘기도 해주셨지만 사실 우리 뭐 녹색교회 선언한 교회도 있고 제로 웨이스트 운동 실천하는 교회도 있고 하긴 해요. 하지만 아직 대부분의 우리 한국 교회는 아직은 환경 문제나 기후 위기에 조금 무감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다면 한국 교회가 이 기후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또 어떤 일들을 함께 할 수 있을까도 말씀해 주세요. 요즘 들어 생각하니까 교회들이 이 기후 위기 시대에는 탄소 제로 녹색 교회를 선언하는 운동부터 시작해보자. 그러니까 선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녹색 교회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만드실 때 우리 안에 창조의 빛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교회도 창조의 은총과 구원의 은총 둘 다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녹색 교회여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소 제로와 녹색 교회를 향해서 간다고 선언을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소수일지라도 내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가 탄소 제로 녹색 교회입니다 선언하고 그 안에서 설득하고 하나님을 믿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설득하고 교회 전체적으로 이걸 선언할 수 있게끔 전환시켜가는 일을 한다면 그렇다면 굉장히 기뻐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좀 팁을 드린다면 우리의 책임이 얼만큼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한데 그게 교회 고지서들 있잖아요. 집에서 말하면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그 쓰레기 배출량, 종이 사용량 이런 거 고지서를 놓고 보면 이게 온실가스 배출량이 얼마인지를 계산해 볼 수가 있어요. 네. 혹시 이런 거 해보고 싶으면 살림으로 연락 주시면 도와드릴 수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워크숍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책임을 확인하고 우리가 앞으로 2030년까지 50% 줄여야 한다니까 그냥 지금 책임에서 50% 줄이기 위한 목표와 전략을 한번 세워보는 거예요. 안 되더라도 우리 아직 교회적으로 이걸 안 받아들여 주더라도 한번 세워보고 이거를 들이밀어보는 거죠. 제안서를 넣는 거죠, 교회에. 그리고 그게 당회 안에서도 논의되게 해서 받아들여진다면 실제로 이거를 구체적으로 이행해 나가는 팀도 꾸리고 실제 만들어가되 실천하면서 이제 모니터링을 계속 하다 보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모니터링도 계속하면서 계속 그 전략도 짜고 나아가서는 전교인들이 여기에 합의하도록 그러면서 이거를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 향상하고 생산을 하고 또 교인들이 좀 더
기후 친화적으로 가볍게 살게, 욕심 내려놓고 가볍게. 아까 이제 제로웨이스트 샵도 말씀하셨는데 그냥 물건 대체할 수 있는 거 전시해놓고 판매하는 게 아니라 친환경 생활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또 기후 약자들도 돌보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가 되도록 하는 걸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지키고 돌보라고 하신 일이기 때문에 전체가 따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네. 막 그렇게 갈 것 같아서 흥분되네요. 자,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 교회 차원에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구체적인 그런 방법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결국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독교인 개개인이 신앙적인 차원에서 이런 기후위기를 인식하고 대응하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 같아요. 어떤 자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지금 여전히 아름다운 참 좋은 그 창조 세계가 있어요. 그런데 보고도 감탄 잘 안 하잖아요. 하나님도 그렇죠. 좋다고 했는데 그것도 하나님 거고요. 지금 이 아파서 죽어가고 있는 이 창조 세계도 신음하고 있는 창조 세계도 하나님 거고요. 내가 쳐다보지 않고 있는 그것도 다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내 게 아니고 우리 공동체 거예요. 교회 거가 아니고 모두의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고백 속에서 이 기후 문제에 대응하면서 이웃사랑과 자연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인간은 말로 이렇게 표현들을 하는데 자연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피조물들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시는데 피조물들은 우리를 찾고 있잖아요. 그들의 소리를 우리가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라고 예언자로서의 어떤 사명감을 좀 갖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저도 얼마 전에야 좀 극복을 했는데요. 기후 우울증을 앓고 있었죠. 그러니까 뭐 혼자 있거나 뭐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 어느 순간에 갑자기 막 해봐야 뭐 하나 막 좌절될 때가 많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이게 기독교인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냐 얘기하는 게 있고 그렇게 애써왔지만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절망하고 지금도 많은 사람이 인간이 뭘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공감이 가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극히 작은 것밖에 없는데 그래도 이거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다. 그리고 내일의 일이 아니라 지금 오늘의 일이다. 그리고 남의 일이 아니고 내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럿이 함께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당신이 이루실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절대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과학자들은 지금 아직 포기할 때는 아니라고 해요. 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행동해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살림이라는 단체를 굉장히 우리가 좀 지원하고 동역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런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시고 또 오늘 대담 마무리하시면서 당부에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살림이 살고 살리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동사형의 명사형인데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살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내가 생명을 주었으니 그 생명을 누리고 그리고 그것도 풍성히 누리게 혼자가 아니고 모두가 골고루 누리게 하자고 하는 건데 그 바로 앞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도둑은 와서 훔치고 빼앗고 멸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지구를 3.5개를 쓰고 있어요. 한국인 평균이. 빌린 게 아니고 자연의 것 후손의 것을 빌린 게 아니고 도둑질한 거거든요. 갚을 능력이 우리는 없어요. 지금부터라 훔치지 말아야 되는데 살림은 이제 온전히 나도 잘 살고 받은 만큼으로 잘 살고 남도 살리는 자연도 지구를 살리는 일을 하자고 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 최근 시작했는데 10,000원의 행복 프로젝트를 해요. 한 달에 10,000원으로 그 생명을 살리는 일 지구를 살리는 일을 함께 하자. 한 달에 10,000원씩 저희 살림을 후원하시면 그 살림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이것을 지켜갈 수 있고 또 그것이 교회 안으로 연결돼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연결되면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해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지금의 위기 상황 속에서 분별하는 게 중요한데 그 분별함을 저희가 생태 영성 훈련하고 생태 리트릿
이런 것들 훈련 프로그램, 기도회 뭐 이런 것도 진행해요. 그 일들에 또 참여해 주셔서 아직 남아있는 창조 세계를 복원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일들에도 교회가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국교회 중요한 이슈를 만나는 CBS 광장. 오늘은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의 유미호 센터장 모시고 눈앞에 닥친 기후위기의 실상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한국교회와 교인들의 노력은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지난 시간을 기억하고 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일상은 그렇게 매일 매 순간의 기억으로 남게 되죠. 훗날 돌아보는 이 시간들, 이 순간들은 어떤 기억이 돼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이 그 기억 속에 남아있기를 바라봅니다. 다음 주에 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